국내 최초 스턴트 치어리딩 팀 임팩트의 신나는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결선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일반부 강연의 전반부가 흘러가고 이제 후반부 4팀의 강연만이 남았는데요. 스마트한 분위기를 풍기는 일반부 4번째 참가자 김범준 씨. 살짝 여유로움까지 느껴지는데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전날까지는 안 떨리고 되게 편안했는데 막상 와서 무대를 보고 많은 카메라와 그런 무대 장치를 보고 살짝 지금부터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김범준 호랭이 와! 네, 부끄러운 고백을 하러 온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애 최초의 선거를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한 2분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의 그 최초의 선거는 아마 초등학교 때일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저는 도무지 생각을 해도 누구를 왜 뽑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또 투표를 했겠죠. 그래서 저희의 최초의 선거는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저의 모교 경상남도 김해 고등학교인데요. 그렇죠. 지금 생각을 해보니 2003년 벌써 15년 전이에요. 그때 제가 최초의 선거 이제 저희 회장을 뽑는 고등학교에 저희 그 회장님을 뽑는 그런 선거를 했는데 선거 시즌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붙더라고요. 뭐 학교 방방 곳곳에 이제 뭐 포스터, 선거 후보들의 그런 포스터가 붙었죠. 뭐 어디 중학교를 나왔다, 뭐 중학교에서 부회장, 회장을 했다, 뭐 이런 포스터와 그리고 등하굣길에 인사를 다들 후보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람의 몸이 180도로 이렇게 인사가 되는구나, 약간 폴더폰처럼 이렇게 되는구나를 그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연설을 했었죠. 이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는 것처럼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여기 단상 위에서 딱 했었습니다.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3명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그 삼촌 혹은 사촌형 군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아가를 썼습니다. 단아가를 쓰고 갑자기 뭐 경례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장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회장이 된다면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내는 그런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목소리를 크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되게 모범생 스타일이셨어요. 모범생 스타일 2학년 형이 딱 오셔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차분하고 또렷또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회장이 된다면 첫째 이걸 하겠습니다, 뭐 둘째 이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공약들은 저는 생각이 나지 않고 갑자기 이제 0.5리터짜리 이렇게 생수병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애들이 저 뭐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수병을 꺼내더니 이 뚜껑을 여시더라고요. 저희는 목이 말라서 마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물을 자기 머리 위로 이렇게 부으시는 거였어요. 시간이 좀 멈춰진 듯 했죠.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형님께서 그 회장님 그 후보께서 이 물이 땀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니까 막 박수가 막 나왔어요. 와 하면서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보 되게 호감상이시고 말씀을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게 잘하시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아직도 그 슬로건이 기억이 나요. 웃음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겠다. 그리고 첫째, 김해에서 우리 김해고 축제가 유명해지도록 뭐 재미있는 축제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되게 유쾌한 공약도 있었어요. 막 저희 이제 학교가 좀 오래돼서 화장실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는 수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팠거든요. 그분이 그거를 딱 캐치를 하신 거예요. 수세식 변기를 자변기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장 선생님과 학교 측과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그 수세식 변기 위에 철봉바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쾌변을 돕겠습니다 하니까 막 박수가 와 이러면서 와 회장님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분을 뽑았죠. 저는 그냥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대충 그냥 아무나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호감 있고 좀 재미있는 사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죠. 마치 여러분 편의점 가서 약간 뭐 씹을 거를 살 때 껌 사시잖아요. 그냥 껌 사듯이
투표를, 선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경영학 마케팅 용어로 이런 행위,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관심도가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살 때 저간여 구매 행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극단, 그 반대편에는 고관여 구매 행동이 있죠.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구입하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실 때 아파트 광고의 슬로건과 뭐 이미지와 이런 거를 보고 그래 저 아파트야 사야 되겠어 이런 분들 계시나요? 없으시죠? 정말 나의 발 모델하우스라도 가보고 뭐 땀을 흘리면서 직접 찾아가 보고 그리고 여러 정보들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아마 집을 사실 겁니다. 네, 저는 생각을 해보니 정치, 선거, 투표 이런 행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저간여 행동, 고간여 행동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저간여 행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고간여 행동을 하시나요? 저는 부끄럽지만 고등학교 회장 선거 때 초저간여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최초의 선거가 있습니다. 만 19세 이후에 뭐가 주어지죠, 여러분? 그렇죠. 선거권이 주어지죠. 저는 그때 이제 첫 대선, 아주 중요한 대통령을 이제 선거 투표를 하는 그게 저의 최초의 선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과거를 반성하고 막 그렇게 뭐 고관여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이 생각나요.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때도 저는 껌 사듯이 무려 중요한 대통령 선거인데도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도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회장 선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후보 포스터가 붙여지고 지역 방방 곳곳에 그리고 이제 뭐 후보님들 기사 있잖아요. 막 인사하는 거랑 이제 시장에 가서 오뎅 먹는 거, 국밥 드시는 거 이런 거 친서민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보자들끼리 연설과 뭐 이런 토론을 하죠. 즉 저는 그때도 그분들이 하는 말과 모습, 이미지, 슬로건 그런 거를 보고 대충 그냥 뭐 저분이 왠지 잘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뽑았던 것 같아요. 되게 부끄러운 제 21살 때 그렇죠. 진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고민을 하지 않았지를 생각해 보니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관심도 1도 없었습니다. 뭐 그냥 아무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습관적으로 투표를 했는지 보니까 고등학교 선거 때도 회장 선거 때도 그렇게 했던 거야. 그리고 중학교 회장 뭐 반장 선거 때도 그렇게 했고 거슬러 올라가서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했던 거죠. 즉 저는 그런 행위를 계속 그냥 생각 없이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봤는데 한국, 영국, 프랑스 초등학교 2,000명에게 초등학생 2,000명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시민의식을 잘 배우고 있으십니까? 민주시민 교육을 받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죠. 나 이제 저간여 행동을 안 할 거야. 뭔가 부끄러우니까 고간여 행동을 해야지. 투표를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건 뭐지? 그리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2가지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현재 지금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더 키워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 2가지 키워드를 섞어 보니까 이런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의 목표, 작은 목표,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끄러운 또 고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 그리고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전하는
이야기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런 결심을 했는데 이런 문장을 바꾸는 건 정말 중요하죠. 시민의식 제대로 못 배우는 한국 학생들, 이 모자를 없애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숙한 시민, 즉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키클리가 이렇게 말했죠. 시민은 태어나지 않는다. 다만 만들어질 뿐이다. 한 명의 노력, 어떤 한 단체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이야말로 고관여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높은 투표율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야, 뭐 투표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냐? 그런 분들에게 길게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껌 사듯이 투표하면 여러분의 선거권은 껌값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선거권, 껌값처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큰 힘으로 쓰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 두 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연 콘테스트가 이어지는 동안 매일같이 만나 연습했다는 시선팀. 무대 뒤에서도 연습은 계속됩니다. 네, 정말 많이 아쉬울 것 같은 게 사실 저희가 이제 만나는 걸 넘어서서 지금 한 4일 동안 제가 이 형집 가서 자고 있거든요. 지금 숙식을 다 거기서 해결하고 있어서 정말 많이 아쉬울 것 같고, 근데 아마 대회 끝나고도 또 자주 만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다른 시선으로 시민 선거를 말하다 시선, 저는 사회를 맡은 차영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분들의 선거 고민을 모아봤는데요. 그중 하나를 골라서 저희가 오늘 토크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에서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2014년 제가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할 때는 정말 설레고 기뻤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는 딱히 기쁘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습니다. 이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도 이런 고민을 가끔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20살부터 80살까지 선거를 한다고 했을 때 기표소에 들어가서 총 몇 번의 도장을 찍을까요?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다 합해서 계산해 보니까 최소 151번 도장을 찍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렇게 선거라는 긴 여정 앞에서는 누구나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학생분들도 나중에 선거권을 갖게 되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시선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특별한 시민 한 분을 모셨습니다. 1년 동안 17개국 50개 도시를 여행하고 온 세계 여행자 장비준 씨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변하셨네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비준 씨가 여행자의 시선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연의 주인공인 고민을 말끔히 날려버릴지 말해준다고 하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37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고 왔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요. 그냥 무턱대고 떠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재미를 찾았기 때문인데요. 선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재미를 찾아야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즐겁게 여행하는 법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비준 씨 말씀을 들으니까 즐기는 사람을 이길 자는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재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비준 씨가 그 세계 여행을 통해서 얻은 재밌게 여행하는 법, 그리고 또 선거라는 여정을 즐겁게 하는 그 첫 번째 방법 먼저 소개해 줄까요? 네. 사실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떠난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쁘고 설렜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의 설렘이란 게 한 달이 채 가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잘 곳 찾아야지, 비행기 예매해야지, 갈 곳 정해야지. 이 여행이라는 게 귀찮고 힘든 일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여행이 재밌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유명한 곳을 가서 사진을 찍고 오는 게 다였으니까요. 한 번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에 갔습니다. 사실 평소에 관심도 없었지만 유명하다고 하니까 와, 내가 이런 데도 가보는구나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표를 사러 갔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곳이던지 표도 거의 다 팔려서 서서 봐야 하는 자리에 표를 겨우 구했어요. 오페라가 시작하고 낯익은 멜로디가 나왔습니다. 눈을 감고 음악을 감상하다가 휘청했습니다. 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저는 2시간이 꼬박 넘는 시간 동안 서서 졸았습니다.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에 사진은 찍었지만 제 여권에 도장은 찍었지만 그게 다였죠. 제 여행의 초반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재미도 감동도 없고 힘들고 귀찮기만 한 그런 여행이요. 계획했던 1년에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지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행을 그만둘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근데 한 번은 프랑스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 가봤습니다. 수많은 그 작품들 중에 한 작품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여기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간 곳이지만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고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죽기 얼마 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고통과 그 외로움이 이 그림에 담겨 있다고 하던데요. 다른 그림들과는 다르게 이 그림이 왜 그려졌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알고 또 제가 한번 보고 싶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였던 거죠. 그때 저는 똑같은 것이라도 제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긴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공부하기인데요. 이후로 제 여행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곳을 가더라도 유명하다고 해서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곳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간 거죠. 그렇게 여행을 하니까 더 즐겁고 감동도 배가 되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여행이 아는 만큼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거라는 여행에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더 즐겁게 선거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공부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투표용지를 받으면 사람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를 알고 가면 똑같은 투표용지라도 누군가에겐 고의의 별이 빛나는 밤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네, 아는 것, 또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여행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도 또 선거라는 긴 여정을 질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준 씨가 준비한 그 여행 즐겁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네, 그 두 번째는 제 여행에서 가장 즐거웠던 그리고 가장 기뻤던 순간, 바로 이 길 위에서 알게 됐습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스페인의 유명한 성당으로 향하는 길인데요. 이 800km가 넘는 길을 걸으면 나오는 바로 이 성당이 있습니다. 저 파울로 코엘료의 책을 읽고 이곳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았던 건 이 성당이 아니라 길 위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800km요. 800km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KBS 아트홀에서 걷기 시작해서 부산역을 찍고 다시 여기까지 걸어오는 정도의 거리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20km가 넘는 배낭을 메고 하루에 30km씩 40일 정도를 계속 걷는 곳이었어요. 말로만 들어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죠. 근데 딱 4일 만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발에는 손바닥만한 물집이 가득 찼어요. 네. 걷기도 힘들 정도여서 바늘로 물집을 짰는데 물이 정말 줄줄 나오더라고요. 발이 괜찮아지니까 이번에 무릎이 아파서 걸을 때마다 삐걱삐걱 하는데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솔직히 저라면 그냥 비행기나 차를 타고 편하게 갔을 것 같은데 비준 씨는 굳이 그걸 힘들게 걸었고 또 그게 재미있었다고요? 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이 길을 도대체 왜 걷고 있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저가 그 길을 다 걸었던 이유는 바로 걷는 맛을 알게 된 덕분입니다. 걷는 맛이요? 네, 40일 동안 매일 8시간씩 계속 걷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요. 제가 뭘 정말 좋아하는지 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제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고요. 이게 제가 느낀 걷는 맛이었습니다.
물론 길을 걷는 것 힘들었죠. 하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저를 돌아보고 또 제가 하는 여행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찾을 때 그 재미와 감동도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선거를 할 때도 이런 치열한 과정을 거칠 때가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네, 그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야 하나? 이 선거 꼭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그 치열한 순간의 의미를 찾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거라는 여행에서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특히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봤던 것처럼 이 선거라는 과정이 나와 내 가족의 미래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동네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 고민의 순간이 된다면 그 선거라는 여행의 즐거움도 보람도 더 커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익숙함에 속아가지고 선거의 그 소중한 의미를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유권자분들과 그리고 오늘 고민의 주인공에게 한마디 해주실까요? 이 선거라는 여정은 확실히 깁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지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재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 선거와 여행은 모두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길수록 그 재미는 깊어집니다. 제가 여행을 할 때 항상 마음에 새기던 말이 있는데요. 여행의 목적은 도착이 아닌 여행 그 자체이다. 제가 만약에 여권의 도장을 더 많이 찍기 위해서만 여행을 했다면 전 진작 그 여행을 그만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행을 통해서 저는 공부하고 또 제가 하는 여행, 또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선거의 목적은 투표만이 아닌 선거 그 자체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분들이 도장을 찍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선거 그 자체를 위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비준 씨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의미를 찾는 것. 아마 오늘 이 해답이 또 사연의 주인공과 우리 유권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도 꼭 출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후련하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만족해서 후회 없는 공연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차례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연습하는 김광영 씨.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희 그 아내랑 아들도 오고요. 그 춘천에서 저희 부모님, 울진에서 저희 처갓집 식구들까지 다 와서 응원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똑 닮은 아들부터 양가 부모님들까지 온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광영 씨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제 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꽃길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꽃길로 만드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광영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가번호 6번 김광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그 길이 꽃길만 같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 꽃길에는 그냥 꽃길이 있고 진짜 꽃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꽃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한 분 계신데요. 네, 그분께서는 길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길을 처음 갈 때 굉장히 조금 헤매곤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길을 처음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시나요? 나는 지도를 본다. 한번 손들어. 지도 계시네요. 내려보시고요. 나는 내비게이션 한번 찍어본다. 아니시네요. 내려주시고 나는 나만 믿는다. 오로지 내 감으로만 간다. 저긴 내비게이션도 보고 감으로도.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길을 간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어쩌면 두렵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일을 생각할 때, 미래의 길을 생각할 때와 굉장히 비슷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올바르고 꽃길이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꽃길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자, 지도 얘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보물 850호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맞습니다.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이 대동여지도가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지도가 만들어졌을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대로 된 지도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호 선생님께서 그 두 발로 직접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3바퀴나 돌고 백두산은 8번이나 올랐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가치가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조선시대 후기만 해도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지도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같은 도로 사정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전국을 3바퀴나 돌고 그리고 백두산을 8번이나 오르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과연 대동여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존에 나와 있었던 이 수준 높은 지도들을, 그 방대한 지도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또 적용하고 또 수정해 가면서 편찬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지도를 하나하나 만들었을 때는요, 근대적인 측정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의존을 했어야 됐냐면 바로 그 길을 직접 걸어다니는 당시의 백성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김정호 선생님의 업적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대동여지도도 따지고 보면 한 발짝 한 발짝이 모여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내비게이션입니다. 근데 사실 초창기 내비게이션은 조금 불편했어요. 도착 시간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했고요. 심지어는 우측으로 돌기만 하면 이제 도착인데 저기 가서 유턴해서 돌아오라고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한번 어떤 경험이 있냐면 길이 없는데 길로 그냥 앞으로 직진하라고 알려줬던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은 초창기 내비게이션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내 위치를 기반으로 위성과 1대1로 연결을 해서 내 위치만 하나만 갖고 길을 안내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교통 상황을 바로바로 적용하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스마트폰으로 쏙 들어오는 순간 정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모바일 내비게이션의 등장이었는데요. 모바일 내비게이션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도착 시간을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막히는 길이 있으면 우회도로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한 고향에서 거의 20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그 지방은 제가 다 길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제가 모르는 골목길까지 이렇게 지름길로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요, 초창기 모바일 내비게이션의 비밀은 바로 택시 기사님들에게 그 해답이 있습니다. 초창기 모바일 내비게이션 지도는요, 택시 기사님, 전국에 계신 택시 기사님들께 무료로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 기사님들의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이 모여서 우리가 안전하고 빠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제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쯤에서 택시 기사님들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이번에는 그럼 한번 글로벌로 한번 가볼까요? 전 세계에 이게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모바일 내비게이션이 나왔습니다. 원리는 동일한데요, 한 가지 달랐던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 세계의 지도를 다 제공한다라는 거죠.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 193개국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바로 웨이즈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2013년 이 어플리케이션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굽니다. 그 이유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이 이 작은 어플리케이션을 사기 위해서 경합을 벌였기 때문이죠.
결국 최종 승자는 구글이 인수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에 인수를 했냐면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 1조 2천억입니다. 대단하죠? 저는요 사실은 지금까지 살면서 1조 2천억이라는 숫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계산기는요 이 숫자가 다 입력되지도 않는다라고 해요.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이 응애 하고 태어나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루에 3천만 원씩 써도 100년을 쓸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창출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웨이즈라는 어플리케이션 생각해보면 구글이 왜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사들인 걸까요? 사실 구글은 어플리케이션을 산 것이 아니라 저기 웨이즈가 갖고 있는 그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이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산 겁니다.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지만 모였을 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사례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 대동여지도도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이 모여가지고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천문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이 웨이즈라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도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가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데이터만으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셔야지만 우리의 올바른 길, 진짜 꽃길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6월 13일 여러분들의 발길이 투표장에 모이면 그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꽃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는 아들도 한 분 계세요. 여기 아주 예쁘죠?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딱 1년 됐고요.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가려고 하고 막 아빠 하는데 너무 예뻐 죽겠어요. 근데 빨리 군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라면 군대는 빨리 갔다 와야죠. 저희 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넘어질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 민준이가 걸어가는 그 길은 계속 꽃길만 놓여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빠로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잡고 걸어준다고 그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꽃 한 송이를 직접 뿌리면서 걸을 때 그게 진짜 꽃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꽃길은 저 혼자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꽃길, 우리가 원하는 그 꽃길은 다가온 6월 13일 여러분들의 발길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순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만들어 주실 거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저는 남편이 이런 걸 하는 걸 처음 봐서 정말 놀랬고요. 너무 잘해서 기쁘고 정말 좋아요. 1등이 아니더라도 너무너무 잘하고 잘했고 수고했으니까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 어느덧 일반부 마지막 참가자 김재유 씨의 순서가 다가왔는데요. 장난기 넘치는 포즈로 잠시 여유를 부리는가 싶더니 이내 대본을 보며 다시 한번 머릿속을 정리하는 재유 씨. 저는 마지막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무대에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어서 앞에 했던 분들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약속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내가 대한민국 유권자 김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별빛보다 빛나는 젊은 청춘, 이 시대에 참 괜찮은 청년, 매력적인 구릿빛 피부를 맡고 있는 강사 김재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명 강연 콘테스트 그 피날레를 장식할
본격적인 강연을 진행하기에 앞서 자, 재밌는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자, 열화 같은 박수 소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말 한 마리가 끄는 수레가 있고요, 여러분. 그 아래 말 두 마리가 끄는 수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수레가 더 빠를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자, 이렇게 손을 많이 들어주시는 가운데 저 끝에 회색 후드 집업 뒤 보시는 그분 맞아요? 네. 1번, 2번, 2번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우. 자, 반응들이 갑분싸가 되었죠, 그렇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어요. 당연히 두 마리가 더 빠르지 이걸 문제라고 내냐?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희 옆집 3세 철수도 아는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두 마리가 끄는 게 더 빠른 거 맞는데 정확히 2배만큼 빠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정확히 2배만큼 빠르진 않을까요? 우리 어여쁜 녹색 정장이 잘 어울리는 우리 심사위원분 말씀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네. 아, 이 말 두 마리가 서로 실력이 달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네. 조화가 콜라보레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혹시 말들이 게으름 피우는 게 아닐까? 옆에 하니까 너 좀 해, 난 좀 쉬어볼게 라고 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 대상을 바꿔봤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을 상대로 실험을 해봤어요. 과연 인간은 정말 만물의 영장답게 평등하게 열심히 해서 2배 혹은 더 빨리 들었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도 역시 대충 했을까? 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과 어땠을까요? 1번 말과 똑같다. 2번 인간은 다르다. 자, 손 한번 들어볼게요. 1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우리 왼쪽 그쵸, 몰표 오고요. 자, 2번 아니다. 네, 좋아요. 3번 중립 많은 가운데 그 결과는 그렇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줄을 당겨봤어요. 그랬더니 혼자 당길 때 힘의 약 93%밖에 발휘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사람이 더욱 많아질수록 그렇죠, 이렇게 돼요. 또 뭐라고 써있죠? 49% 점점 더 대충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자,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대충 하죠. 저희 어머님 표현을 빌리자면 뺑기 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중에서 특히 이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아예 놔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가끔씩 이럴 수 있어, 사람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던져드리는 메시지 뭐냐면 바로 나 하나쯤이야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오늘 아프거든, 오늘 피곤하거든, 아니면 그냥 대충 할 수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괜찮거든. 왜? 나는 우리 반 평균 올리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거든.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으니, 그렇죠, 바로 우리의 소중한 선거제도,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참여의식. 재밌는 건 말이죠, 단 한 표의 차이로도 이렇게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코끼리랑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 넓은 논밭을 다 경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를 바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까? 당시 무슨 근거로?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바로 주권, 재민 사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권은 재, 민,
백성, 즉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권력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거제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주인, 국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버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조차 5번 찾아봤는데요. 제일 많을 때 77.2%, 최근 자, 적을 때는 63%.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 5명 중에 하나 혹은 2명 정도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말이죠. 대통령 선거죠, 이건. 지방 선거에 있어서는 참여하는 비율이 더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투표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궁금했어.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 나는 뭐 못하니까, 어리니까 못하지만 왜 옆집 아저씨 투표 날인데 우리 엄마 아빠 투표하러 갔는데 아저씨 옆에서 잘 놀고 계셔.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 근데 여쭤봤어요. 아저씨, 그 투표 왜 안 하세요? 나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요. 배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요. 내가 사업가라서 대충 보면 딱 알아. 얘가 돼. 얘가 돼. 난 그래서 알아. 그것도 압도적으로 돼야. 나는 할 필요가 없어. 그래갖고 안 해. 아저씨, 그럼 누가 돼요? 젊은 사람이 그런 건 알아야지. 1번이 돼요. 1번이 되니까 난 가지 않겠어. 그게 나의 이 배심을 기르는 데 더 도움이 돼야. 나는 선풍기 켜고 잘 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걸로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층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2층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머니, 왜 투표 안 하세요? 야, 이 미친놈아, 내가 그 쎄빠지게 고생하고 어제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오늘도 일해야 되는데 무슨 놈의 투표는 투표고, 내가 투표하러 갈 시간에 낮잠 한 번 더 자는 게 그게 낫다. 그거 아래 네 옆집 김씨도 그 놀고 있더만. 내도 투표 안 해요. 투표해봤자 필요가 없어. 어차피 1번이 되거든. 그 아저씨도 그러지. 1번이 돼.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번에 1번이 누구? 라고 하셨던 할머니. 그렇죠. 이분도 쉽게 말해서 투표하지 않는 분이에요. 안타까워요. 주권, 국민으로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다하지 않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 제가 역사교육과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청소년들 사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역사를, 그런 의식을 이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직 커뮤니케이션 강사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오늘 저 이제 끝나고 잠깐 휴식 이후에 이어질 청소년부의 강연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깜냥들이 있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투표권이 없어요.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사람들이랑 달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아까 그 스물스물스무스한 게살버거 그 남자 투표권이 없어요. 놀라워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 why? 대한민국 법률상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니까 아까 그 게살버거 팀 남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죠. 만 19세가 안 돼도 우리는 부모의 동의 없이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아들, 딸들은 18세만 돼도 결혼을 할 수 있어. 엄마 미안. 난 내 남자랑 갈게. 혹은 아빠, 나 입대를 해야겠어. 난 만 18세가 됐으니까 총 들고 가서 싸워볼게. 혹은 공무원이 돼요. 운전면허도 딸 수 있어요. 주민등록이 발급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투표권도 주지 않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미래를 그려라. 피카소인가요, 여러분? 말이 되지 않죠. 국군 통수권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발표하라. 예. 쏘는 군인. 말이 될까요? 역사적 사건을 뒤돌아보건대 말이죠. 1919년 3.1운동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그 선봉장들,
1960년 4.19 혁명, 그 교복을 입고 앞장섰던 그 사람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그 열사들, 그 사람들은 오늘날의 청소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18, 19, 20이라는 숫자 따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마땅한 자격, 투표권, 참정권의 확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신의 한 수, 참정권 확대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만큼 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파이팅!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컨테스트. 일반부 결선 무대가 드디어 끝이 났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미래의 유권자들, 바로 청소년부의 결선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넘치는 열정으로 가득한 청소년들의 강연 무대. 결선 3부를 기대해 주세요.